지금 엄마가 저 안에 있는데 당신은 뭐가 중요해서 돈만 보고 있습니까? 다 당신 때문이야. 오빠,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일해봐자 달라질 건 없어. 엄마가 저기 사경을 헤매는데 아버지한테는 돈이 먼저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아와 내 가슴팍에 박혔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보다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시린 비수였다.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 아들의 말이 지훈이의 그 원망서린 눈빛이 정확하게 사실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희미한 숨을 이어가는 아내, 수연이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저 안에서 내 아내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방금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보험 약관을 뒤지고 있었다. 1억, 2억 화면 속의 숫자들은 아내의 목숨값이 되어 내 눈앞에서 춤을 췄다. 나는 괴물인가? 아니, 나는 가장이었다. 20해 넘게 실패자로 낙인 찍힌 채 살아온, 돈이 없어 허리가 휘고 자존심이 바스러지는 고통을 뼈에 새긴 늙은 가장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것은 평범했다. 저녁 7시. 퇴근한 딸 서연이까지 와서 모처럼 내 식구가 둘러앉을 저녁상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20년 넘게 이 낡은 복도식 아파트를 지켜온 냄새,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나를 언제나 반겨주던 아내의 냄새였다. 왔어요? 손부터 씻어요. 거의 다 됐으니까. 앞치마를 두른 수연이가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하루 종일 병원 구내식당에서 고된 일을 하고 왔을 터인데 그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반가움이 먼저 서려 있었다. 나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분위기에 들뜬 연예인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저들과 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IMF 때 내 이름으로 된 마지막 공장 건물이 헐값에 넘어간 이후로 내 세상은 줄곧 차갑고 어두웠다. 아빠, 이것 좀 드세요. 딸 서연이가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그 옆에서 아들 지훈이는 며칠 전 새로 뽑았다는 중고차 이야기를 아내에게 늘어놓고 있었다. 평범하고 지루할 만큼 단란한 저녁 풍경. 나는 그 속에서 이방인이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어머 간장. 주방에서 수연이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다. 그리고 정적. 바닥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아득해졌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지훈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나는 그 순간 처음 알았다. 우리가 주방으로 달려갔을 때 수연이는 끓고 있던 찌개 냄비 옆에 쓰러져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간장 종지와 시커먼 간장이 흩뿌려져 있었다. 마치 아내의 몸에서 검은 피가 쏟아져 나온 것처럼 보였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봐. 서연이가 울부짖으며 아내를 흔들었다. 지훈이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안에 단 한 번도 약한 소리 한 적 없던 사람, 내가 사업에 실패해 술에 절어 살 때도 묵묵히 내 등을 두드려주던 사람. 그 강철 같던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있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모든 과정이 흐릿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좁은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굳게 감은 눈, 미동도 없는 입술. 나는 저 얼굴을 지난 40년 가까이 봐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과 의사들의 다급한 외침, 소독약 냄새가 온몸을 감쌌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의사가 나를 붙잡고 말했다. 뇌출혈입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수술을 해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내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슬픔, 절망,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내 머릿속을 채운 것은 거대한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을 비집고 들어오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수연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나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메마른 것인지 아니면 아직 현실감이 없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홀로 앉아 깜빡이는 형광등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내 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그리고 그 지갑 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오래되어 바래진 종이 한 장. 생명보험 증서. 20년도 더 전에 아직 사업이 망하기 전에 아내가 끈질기게 권해서 마지못해 들어줬던 보험이었다. 그 후로도 수연이는 식당 일을 해서 번 푼돈으로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었다. 당신이나 나나 무슨 일 생기면 애들한테 짐이라도 되지 말아야지.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때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친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데 고작 돈 생각을 하다니.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생각은 독버섯처럼 끈질기게 자라났다. 만약에 수연이가 잘못된다면 엄청난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빠듯한데 맞벌이를 하며 겨우 제 살림을 꾸려가는 아들 내외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흐느끼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홀린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몇 번의 검색 끝에 보험사 앱을 찾아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로그인. 계약 조회.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사망 혹은 1급 장애 시 지급 보험금.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 이 돈이면 병원비는 물론 남은 내 노후까지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 스스로에게 소름이 끼쳤다. 나는 지금 아내의 목숨과 돈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아내의 죽음을 전제로 내 남은 삶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중환자실 쪽에서 돌아온 지훈이가 내 모습을 본 것이다. 스마트폰 화면에 환한 빛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내 표정은 아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들은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알아챘다는 듯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아들은 내게 물었다. 엄마가 저기 사경을 헤매는데 아버지한테는 돈이 먼저예요? 나는 아들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고개를 떨군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지난 세월의 노동으로 거칠고 뒤틀린 내 손이었다. 이 손으로 공장을 일으켰고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결국 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실패한 인생, 남은 것이라곤 빚과 자격지심뿐인 늙은이. 그런 내게 아내의 목숨값으로 계산된 돈은 어쩌면 마지막 구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남은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 어떤 변명도 이 순간에는 추악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돈에 미친 괴물이 맞았다. 20년의 가난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사랑, 슬픔, 도리 같은 감정들 위로 생존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올려놓게 만들었다. 아내의 헌신과 희생을 딛고 서서 나는 그녀의 마지막 가치마저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해, 오빠. 어느새 다가온 딸 서연이가 지훈이의 팔을 붙잡았다. 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나를 보는 눈빛에는 원망보다 연민이 어려 있었다. 아빠도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야. 너무 다그치지 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었다. 그래서 더 끔찍했다. 이것이 오랜 가난과 절망이 만들어낸 나의 민낯이었다. 아내가 쓰러진 날 나는 보험부터 확인한 파렴치한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중환자실에서 희미한 신호음을 내고 있는 저 기계들만큼이나 차갑고 명백한 현실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들의 분노는 정당했고 내 침묵은 유죄인정이었다. 서연이가 지훈이를 말리며 내 편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그 애처로운 눈빛 속에서도 나는 희미한 경멸을 읽었다. 압이라는 자가 아내의 목숨 앞에서 돈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 어떤 사정이 있다 한들 용납될 수 없는 추태였다. 나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아이들의 시선이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것을 느끼며 병원 구석의 텅 빈 복도로 향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한때는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린 중소기업 사장이었을 때 나는 돈보다 사람의 의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거래처 사장이 어려우면 내 돈을 털어 도와줬고 명절이면 직원들 손에 두둑한 보너스를 쥐어주는 것을 낙으로 알았다. 김민주는 통이 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것이 세상이 나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전까지는 IMF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 나는 무너지는 둑을 맨몸으로 막으려는 사람처럼 발버둥 쳤다.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은행은 피도 눈물도 없이 내 모든 것을 압류해갔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장과 집이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날 이후 내 세상에서 낭만과 의리 같은 단어들은 사치가 되었다. 남은 것은 오직 생존 그리고 돈이었다. 그때의 수연이는 어땠더라? 모든 것을 잃고 페인처럼 술만 마시던 내게 그녀는 단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뜨끈한 북엇국을 끓여 내 앞에 놓았다. 속이 쓰려 숟가락도 들지 못하는 내 등을 말없이 두드리며 그녀는 말했다. 여보, 괜찮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훈이랑 서연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 몸뚱이 하나 건강하면 됐지 뭘 더 바라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그 눈빛에 기대어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대리운전, 공사장 막노동, 빚쟁이를 피해 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한때 수백 명의 월급을 주던 내 손은 시멘트 가루와 굳은 살로 뒤덮여 흉측하게 변해갔다.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수연이는 잠도 자지 않고 나를 기다렸다. 내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 쥐고 뜨거운 물에 정성껏 주물러주곤 했다. 우리 남편 손이 고생이 많네. 이 손으로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느라. 그 온기를 느낄 때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애써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녀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실패한 가장이었고 내 아내를 병원 구내식당의 고된 노동으로 내몬 무능한 남자일 뿐이었다. 감사를 표하는 법,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나는 그렇게 잊어버렸다. 무뚝뚝함과 냉소로 내 안의 죄책감과 자격지심을 감추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렸다. 김민준 보호자분? 상념에 잠겨있던 나를 간호사의 목소리가 현실로 끌어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네. 중간 정산서 나왔습니다. 원무과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일단 일부라도 수납을 해주셔야 다음 치료 진행이 원활합니다. 간호사가 내민 얇은 종이 한 장.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숫자들. 응급수술비, 약값,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 하룻밤 사이에 찍힌 금액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액수였다. 내 1년 수입을 몽땅 털어넣어도 모자랄 돈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어내렸다. 종이를 들고 아이들이 있는 대기실로 돌아왔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내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다 얼마예요, 아빠?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지훈이는 종이를 낚아채듯 가져가 금액을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마른 세수를 했다. 일단 제가 가진 거랑 서연이 거 합치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서 막아볼게요. 어떻게든 되겠죠. 아들의 목소리는 책임감으로 가득했지만 그 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아이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빠듯한 살림에 아파트 대출금 갚기도 벅찬 녀석이다.
그런 아들에게 차마 더 짐을 지울 수는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보험금 나오면 해결될 거다.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이가 나를 노려보는 눈빛에는 불꽃이 튀었다. 아버지, 아직도 그 소리가 나와요? 지금 엄마가 저 안에 누워있는데 돈 걱정이 먼저냐고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기라도 해요. 어떻게든 사라져요. 근데 엄마는 지금 당장 돌아가실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시끄러워. 나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 나왔다. 평생 자식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나였다. 지훈이도 서연이도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뭘 안다고 소리를 질러. 돈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알아? 사랑? 가족? 그딴 거 다 배부른 소리야.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사랑도 지옥이 되고 가족도 짐이 되는 거야. 이예빈은 그걸 20년 동안 뼈에 새기면서 살았다. 내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졌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내 지난 20년 세월이 토해내는 절규였다. 아이들 학원비가 없어 아내와 밤새 가슴을 졸이던 날들, 명절에 부모님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던 기억들, 낡은 구두를 몇 년째 꿰매 신던 아내의 뒷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돈 때문에 생긴 비참함이었다.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다. 아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실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다시 자리를 피해 병원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올랐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할퀴었다.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저 공허한 빛의 무더기일 뿐이었다. 문득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겨울이었을 것이다.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수연이가 거실에서 내 낡은 구두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었다. 밑창이 다 닳아 너덜너덜해진 구두였다. 뭐 하는 거요? 아, 당신 깼어요? 이거 봐요. 밑창이 다 떨어졌네. 내일 아침에 신으려면 밤에라도 본드로 붙여놔야지.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강력 본드를 바르고 밑창을 꾹 눌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다. 내일 당장 새 거 하나 사면 될 걸 뭘 그렇게까지 하시오. 내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 구두가 당신 발에 잘 맞잖아요. 아직 신을 만한데 버리면 아깝지. 그리고 이걸로 아낀 돈 모아서 당신 좋아하는 양복이라도 한 벌 해드려야지. 아직도 당신은 양복 입은 게 제일 멋있는데. 그리고는 쌈짓돈이라도 되는 양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식당에서 반찬값 아껴서 모은 거예요. 비상금으로 써요.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고 동료들이랑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셔요. 알았죠? 나는 그 돈을 차마 받을 수 없었다.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구두 한 켤레 사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사람. 나는 그런 아내의 희생 위에 기생하는 벌레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재기해서 이 여자에게 세상 가장 좋은 구두를 사주고 가장 따뜻한 옷을 입혀주리라.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끝내 재기하지 못했고 아내는 여전히 낡은 신발을 신고 철 지난 옷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차가운 중환자실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마지막 목숨마저 돈으로 계산하는 쓰레기가 되었다. 면회 시간이 되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중환자실로 향했다. 아이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방진복을 껴입고 들어선 공간은 온통 기계 소리뿐이었다. B- 규칙적으로 울리는 생명 유지 장치의 소리가 내 심장을 조여왔다. 침대 위 아내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하지만 창백한 얼굴과 미동 없는 모습은 그녀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이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지훈이는 굳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차마 침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수많은 기계와 링거줄에 연결된 아내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다. 내 기억 속의 아내는 언제나 억척스럽고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었다. 저렇게 무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은 내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저 여자를 위해 무엇을 했나? 저 여자가 내게 베푼 사랑과 희생에 어떻게 보답했나? 고작 그녀의 목숨값으로 나올 보험금을 계산한 것인가? 나는 내 안에서 들끓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감당할 수 없었다. 수연이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나는 도망치듯 중환자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들의 실망 가득한 눈빛이 다시 한번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중환자실의 하얀 벽과 복도의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과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배제한 채 그들만의 질서로 움직이는 거대한 세상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세상의 유령이었다. 아이들은 교대로 수연이 곁을 지켰고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해 병원 구석을 배회했다. 자판기에서 뽑은 미지근한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른다. 혀끝을 맴도는 쓰고 떫은 맛이 마치 내 인생의 맛 같았다. 밤이 깊어지고 병원은 조금씩 조용해졌다. 지훈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며칠째 잠을 설친 서연이는 보호자 대기실 간이 침대에서 힘겹게 눈을 붙이고 있었다. 나는 차마 그 아이 옆에 있을 면목이 없어 다시 텅 빈 복도로 나왔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늙고 초라한 패배자였다. 움푹 팬 눈, 까칠하게 자란 수염, 구겨진 옷까지. 한때는 나도 번듯한 사장이었는데 아내에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사주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안겨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영광은 어디로 사라지고 나는 어쩌다 아내의 목숨값이나 계산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는가. 그때 서연이가 대기실에서 비척거리며 걸어 나왔다. 잠을 제대로 못 자 헬쑥해진 얼굴이 안쓰러웠다. 아빠. 왜? 더 자지 않고. 나는 여전히 아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 갈아입을 옷이랑 속옷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병원복만 입고 계시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요. 집에 가서 좀 챙겨오려고요. 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의식도 없는 엄마에게 깨끗한 속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나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내 건넸다. 딸의 작고 하얀 손이 내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열쇠를 받아가는 짧은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과 이야기가 오고 갔다. 서연이는 나를 원망하는 대신 그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아빠도 좀 쉬세요. 그러다 쓰러지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돌려 감췄다. 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섰다. 텅 빈 복도에 다시 나 혼자 남았다. 수연이가 없는 집. 그 집은 이제 어떤 모습일까?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은 얼마나 차갑고 황량할까? 나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가 없는 집은 나에게 집이 아니었다. 그저 시멘트로 지어진 차가운 상자일 뿐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30분 아니면 1시간쯤. 멍하니 벽에 새겨진 얼룩을 보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화라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덜컥 겁이 났다. 왜 그러냐?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무뚝뚝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정상이 아니었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에 놀라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병원 복도다. 무슨 일이야? 집에 뭐 문제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엄마 장롱 서랍을 열었는데. 서연이는 말을 쉽게 잇지 못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간간히 섞여 나올 뿐이었다. 내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장롱이 왜? 똑바로 말해봐, 서연아. 아빠, 엄마가요.
딸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에게 갈아입힐 옷을 찾으려고 낡은 자개장롱을 열었노라고. 맨 아래 잘 쓰지 않는 서랍을 무심코 열었는데 그 안쪽 깊숙한 곳에 낡은 비단 보자기로 싼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노라고.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낡고 빛바랜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노라고. 통장? 내 엄마 이름으로 된 이수연이라고 쓰인 파란색 통장이에요. 그런데 아빠 이상해요. 이 통장 날짜가 20년도 더 전부터 시작돼요. 20년 전. 그 숫자는 내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창과 같았다. 내 사업이 망하고 우리가 이 낡은 아파트로 쫓겨나듯 이사 온 바로 그 해였다. 날짜가 매달 25일이에요. 거의 빠짐없이요. 5만 원, 7만 원, 어쩔 땐 10만 원 아주 작은 돈들이 20년 동안 빼곡하게 찍혀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딸이 종이를 넘기는 듯한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매달 25일. 아내가 병원 식당에서 월급을 받는 날이었다. 5만 원, 7만 원. 그 돈은 그녀가 점심을 굶거나 낡은 옷을 몇 년씩 기워 입으며 아낀 돈이었을 것이다.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그녀는 그렇게 푼 돈을 20년간 모아왔던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이 다 얼마란 거냐?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돈. 나는 또 돈을 묻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였다. 그것은 아내의 희생의 무게, 그녀가 감내했을 세월의 깊이를 확인하고 싶은 처절한 질문이었다. 서연이는 대답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빠 맨 뒷장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돈을 넣은 게 엄마 쓰러지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엄마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온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 소리와 딸의 숨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서연이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그 문장을 읽어내려갔다. 여보, 언젠가 당신 날개를 다시 펼칠 날을 위해.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나는 병원의 차갑고 더러운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에서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은 아무 상관도 없었다. 날개. 당신의 날개. 그것은 내게 과거의 영광이자 영원히 잃어버린 신화 같은 단어였다. 사업이 망했을 때 내 날개는 꺾여 피를 흘리며 추락했다. 나는 다시는 날 수 없을 거라고 땅바닥을 기며 사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녀는, 내 아내는 내가 버러지처럼 땅을 기는 동안에도 내 부러진 날개를 잊지 않고 있었다. 언젠가 내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그날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려왔던 것이다. 나는 돈을 계산했다. 그녀가 죽으면 나올 보험금, 그 차가운 숫자로 내 남은 인생과 현실의 무게를 저울질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아내는 내가 다시 살아날 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한 조각씩 떼어내어 저축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의 죽음을 계산하는 동안 그녀는 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역류하며 터져나왔다. 그것은 눈물이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흘려본 적 없었던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슬픔과 회한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녹아내려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이들이 볼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까 하는 체면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텅 빈 복도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수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몇 년 전 낡은 텔레비전이 고장났을 때였다. 새 것을 사자는 내 말에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아직 볼만한데 뭘 바꾸냐고 수리해서 쓰면 된다고. 나는 화를 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 텔레비전 하나 마음대로 못 바꾸는 내 신세가 처량해서 애꿎은 아내에게 짜증을 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아끼고 모다 죽을 거요? 좀 쓰면서 삽시다. 그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슬픈 눈빛의 의미를 나는 이제야 알겠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아낀 것이 아니었다. 나를 위해, 내 꺾인 날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한 번은 아들 지훈이가 결혼할 때였다. 변변한 집 한 채 못 해주는 무능한 아비가 미안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수연이가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두툼한 봉투였다. 식당 동료들한테 갯돈 탄 거라고 당신 체면이라도 세워야 하니 아들 손에 직접 쥐어주라고 했다. 나는 그것이 정말 갯돈인 줄로만 알았다. 바보같이. 그것 또한 그녀가 피땀 흘려 모은 통장에서 나온 돈이었을 것이다. 내 마지막 남은 가장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녀는 또 한 번 자신의 날개를 뜯어내게 붙여주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 모든 사랑과 희생을 배신했다. 그녀의 믿음을 돈으로 더럽혔다.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내 안위를 계산했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아내의 심장을 갉아먹고 산 기생충이었다. 흐흐흐.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아들의 비난도 현실의 압박도 그 엄청나던 병원비 청구서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합친다 해도 아내가 내게 준 사랑의 무게에는 미치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아등바등 지키려고 했던 것은 고작 돈 몇 푼과 실패한 남자의 너덜너덜한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김민준이라는 한 남자 그 자체였다. 얼마나 울었을까. 목이 다 쉬어 더 이상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쯤 누군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돌아온 지훈이와 전화를 끊고 달려온 서연이가 내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나와 함께 울고 있었다. 서연이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들었고 스피커폰으로 바뀌어 있던 통화 너머로 모든 것을 들었을 지훈이는 그저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원망도 분노도 사라진 그 눈에는 오직 깊은 슬픔과 아버지를 향한 연민만이 가득했다. 아버지. 아들이 나를 불렀다.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아비의 자격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는 모른다. 알아서도 안 된다. 아비가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나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았다. 60평생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내 모든 약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소리내어 울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온기에 기댄 채 울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내 수연이. 그녀는 저 차가운 병실에 누워 의식조차 없었지만 그녀가 20년간 쌓아 올린 사랑은 이처럼 무너져 내리던 우리 가족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 사랑을 잃고 사람을 잃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 아내가 쓰러진 날 나는 보험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나는 아내가 남긴 사랑이라는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발견한 것이다. 눈물과 통곡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기이한 평온이 감돌았다. 더 이상 쏟아낼 눈물도 토해낼 절규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탈진 상태였다. 나와 지훈이, 서연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몸을 의지해 겨우 일어섰다. 아이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향한 원망의 빛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 무너진 아버지를 어떻게든 함께 일으켜 세우려는 안쓰러움이 어려 있었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섣부른 다짐의 말도 공허한 소음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중환자실로 향했다. 아이들이 내 뒤를 따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그 문, 감히 마주볼 용기가 없어 외면했던 그 공간으로 나는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내 죄를, 내 어리석음을, 내 아내의 위대한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하리라. 방진복을 입고 들어선 중환자실은 여전히 차갑고 비정한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B-, B- 규칙적으로 울리는 모니터의 신호음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조금 전까지 내 심장을 조여오던 그 소리가 이제는 내 아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아직 내 곁에 숨 쉬고 있음을 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생명의 소리로 들렸다. 나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은 내게 자리를 내주려는 듯 조용히 문가로 물러섰다.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다. 힘없이 축 늘어진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생을 물말을 날 없이 일해왔건만 내 기억 속 아내의 손은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손으로 내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었고 아이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으며 뜨거운 밥을 지어 우리 가족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다. 그런데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이 차가운 손은 너무나 가늘고 연약했다. 온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은 그 손을 쥐자 나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내의 손을 내 투박하고 거친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마치 언젠가 그녀가 내게 해주었던 것처럼 내 체온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었다. 침대맡에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가 평생을 배신해온 여인 앞에 한 죄인이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나요. 민준이. 목이 완전히 쉬어 갈라진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틀렸소. 여보. 내가 다 잘못했소. 나는 고개를 들어 의식 없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고왔다. 젊은 시절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조각의 진심까지 모두 끌어모아 고백하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 목숨값으로 돈을 계산했어. 당신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나는 당신 죽으면 나올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걸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을지 그런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했단 말이오. 내가 그런 놈이오. 당신 남편이라는 자가 애들 아비라는 자가 그런 추악한 괴물이었소.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통곡이 아니었다.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제발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이 못난 놈의 뺨이라도 한 대 후려쳐 주시오. 당신은 그래도 돼오. 아니, 그래야만 하오. 당신이 20년 동안 그 모진 세월 동안 나를 믿고 모아온 돈의 의미도 모른 채 나는 당신의 사랑을 돈으로 더럽혔소. 당신은 내 날개를 다시 펼쳐주려고 했는데 나는 당신의 마지막 숨마저 돈으로 바꾸려 했으니 이런 나를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나는 아내의 손에 내 얼굴을 묻었다. 축축한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미안하오 여보. 정말 미안하오. 한 번도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는데 고마웠소.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내여서 내 인생은 실패했지만 당신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얻은 보물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당신 가슴에 몸만 박아꾸려. 무뚝뚝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한 번도 제대로 헤아려주지 못했소. 이 바보 같은 놈이 이제야 당신이 이렇게 다 잃고 쓰러지고 나서야 이제야 알겠소. 내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내 평생의 후회가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끔찍했던 죄책감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나지막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문 밖에서 내 모든 고백을 듣고 있던 지훈이와 서연이었다. 아이들은 아비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지만 더 이상 나를 경멸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내라는 하나의 태양을 잃고서야 비로소 서로의 행성을 부둥켜 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듣고 있음을 알면서도 나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속죄의 기회였다. 수연아,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오?
23살 풋내기 공장장이던 내가 격리과 막내로 들어온 당신 보고 첫눈에 반했잖소. 촌스럽게 말 한마디 못 붙이고 끙끙 앓다가 회식날 용기 내서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내가 약속했잖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 하나도 못 지켰구려. 오히려 내 실패의 짐을 당신 여린 어깨에 다 지우고 말았으니 나는 당신에게 남편이 아니라 빚쟁이였소. 나는 한참 동안 그렇게 의식 없는 아내에게 지난 세월의 빚을 갚듯 못다한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나의 고백이 끝났을 때 중환자실은 다시 기계음만이 흐르는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내 모든 것을 쏟아낸 자리에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내 생애 첫 입맞춤처럼 경건하고 소중하게. 며칠이 흘렀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변했다. 지훈이는 더 이상 내게 나를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은 틈만 나면 내게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버지, 식사 거르지 마세요라고 당부했다. 서연이는 매일 집에서 정성껏 끓인 죽을 보온병에 담아왔고 우리는 보호자 대기실 한쪽에서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스마트폰이 띠링 마이너스 하고 울리며 입금 알림 메시지가 떴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여전히 거대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 숫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의 구원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게 그 돈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가 평생을 바쳐 내게 남긴 사랑의 무게이자 내가 갚아야 할 신성한 빚이었다. 만져본 적도 없는 그 돈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내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다. 나는 그날 저녁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이 돈 모두 수연이 치료비랑 간병비로 쓸 거다. 내 단호한 말에 지훈이와 서연이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너희들 필요한 데가 있다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가 내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이제 저희 걱정은 마시고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엄마 곁을 지켜주세요. 그 돈은 엄마를 위한 돈이지 저희를 위한 돈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을 줄 아는 진짜 가족의 마음이었다. 나는 곧바로 병원 원무과로가 그동안 밀렸던 병원비를 모두 완납했다. 그리고 아내가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되면 가장 좋은 1인실 특실로 옮겨주고 최고의 간병인을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돈을 쓰는 내내 나는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기분이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병원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아내의 곁을 24시간 지켰다. 나의 하루는 아내와 함께 시작해서 아내와 함께 끝났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내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간호사에게 배운 대로 굳어가는 아내의 팔다리를 서툴지만 열심히 주물렀다. 뻣뻣하게 굳은 아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마사지를 할 때면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싶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후에는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무슨 책을 좋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서점에 가서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 봤던 시집들을 닥치는 대로 사왔다. 수연아, 당신이 좋아하던 시인이요. 기억나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당신이 이 시를 읊으며 나를 쳐다보곤 했는데 나는 바보같이 딴청만 피웠지.
이제 보니 이 시는 당신을 두고 쓴 시였구려. 내가 너무 늦게 당신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소. 목이 아프면 신문을 읽어주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새로 개봉한 영화는 뭐가 있는지. 마치 아내가 잠시 잠이 든 것처럼 곧 깨어나 대답해 줄 것처럼 나는 쉼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지훈이 낳았을 때 당신이 나보고 아들이 당신보다 나를 더 닮아 속상하다고 투정 부렸잖소. 나는 무뚝뚝한 나 같은 놈 닮으면 인생 피곤할까봐 속으로 당신 닮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르오. 다행히 녀석은 성격은 당신을 쏙 빼닮았지. 저렇게 속 깊고 따뜻한 녀석으로 자라준 게 다 당신 덕분이요. 서연이가 처음 아빠하고 불렀을 때 나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느라 그 자리에 없었지. 나중에 당신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아쉽고 미안했는지 그날 밤 당신이랑 애들 자는 모습 보면서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나는 지켜주기는커녕 짐만 되었구려. 나의 독백은 매일 밤 이어졌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나는 지난 40년의 세월을 복기했다. 그렇게 아내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나는 비로소 돈과 실패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김민준이라는 사람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오후였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가 신혼 때 살던 작은 단칸방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나직하게 말했다. 그때 참 추웠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지. 당신이랑 나 둘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었는데 내가 다 망쳐버렸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단칸방으로 돌아가서 당신 발이라도 매일 씻겨주면서 살고 싶구려. 진심이었다. 수백억 자산가였던 시절보다 나는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그 가난한 시절이 더 그리웠다. 내 이야기에 심취해 있던 그때였다. 내 손안에 잡혀있던 아내의 손에서 아주 미세하고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잘못 느낀 것인가? 근육의 경련일 수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신경을 내 손끝에 집중한 채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제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내의 검지 손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미세하게 까딱하고 움직였다. 그것은 내 손바닥을 살짝 누르는 듯한 분명한 의지를 가진 움직임이었다. 나는 의사나 간호사를 부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작은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는 아내가 깨어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기적이었다. 그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내 진심에 대답해주고 있었다. 들었소, 여보? 내 말 듣고 있었구려. 나는 아내의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내의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고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여준 그 작은 움직임은 내 안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나는 이제 더 열심히, 더 정성껏 그녀를 돌보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우리가 함께 갔던 여행지 사진을 보여주며 그날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봄이 오고 병실 창가에 심어놓은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났다. 나는 그 화분을 아내의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여보, 봄이 왔소. 당신이 좋아하는 개나리가 온 동네에 활짝 폈더군. 당신이 일어나면 저 새싹이 꽃을 피울 때쯤이면 우리 저 꽃 들고 함께 산책할 수 있겠지? 내가 당신 휠체어 밀어줄 테니 우리 그때처럼 손잡고 천천히 걸어봅시다. 이제는 내가 당신 옆에서 당신 보폭에 맞춰서 아주 천천히 함께 걸어갈 테니. 나는 의식 없는 아내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절망이 아닌 희망을, 후회가 아닌 사랑을 선택한 나의 얼굴이었다. 아내가 쓰러진 날 나는 보험부터 확인했다.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인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아내의 사랑으로 나는 비로소 진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려온 것은 아마도 그 햇살 좋은 봄날 오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과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